자, 123쪽입니다. 선매. 선매는 일단 허가 신청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아래 두 가지 토지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예를 들어 공익사업용 토지인데 허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이러면 안 돼요.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선매 절차는 거기 그림 있죠? 그림을 이제 갔다 같이 보실 텐데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슨 기관이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관이네. 당신 땅은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준다 이거야. 해줬죠 아까 우리 앞에 절차에서.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신청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 알려야 한다. 그럼 3, 4, 5번은 다 누가 할 일이에요? 선매자가 할 일이야. 선매자는 통지받고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한다. 선매 협의 시작하라 이거지. 또 통지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 협의를 15일 안에 끝내라 이거야. 15일 안에 시작하고 한 달 이내 끝내라 이거고, 선매자는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됐느냐. 통지받고 또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좋아. 이렇게 제출했더니 협의가 됐대 안 됐대? 안 됐대. 안 되면 어떻게? 지체 없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도 아니고 무조건 불허가도 아니에요. 지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그래서 15일 미친 듯이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15일 미친 듯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내 선매 대상이야. 한 달 이내 선매자 정해서 알려주고, 선매자는 15일 안에 시작, 한 달 이내 끝내, 한 달 이내 또 제출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이렇게. 다음 6번 했고요.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 감정가.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매수 청구. 불허가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는 아까 어떤 가격이었죠?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고 선매는 감정가격. 이렇게 했었지. 선매는 감정가격이라고. 매공선감. 뭐라고요? 매공선감. 감정가입니다. 선매는 협의가 안 되면 나는 토지 매수인한테 팔 수 있었잖아요.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써야지. 감정가격이다. 자, 뒤로 가봅니다. 포상금 제도 갑시다. 포상금은 우리 중개사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죠. 중개사법의 포상금은 뭐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그때 우리 뭐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무거 양양 3-3, 3-3, 1- 다 형벌 대상이었고요. 이때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만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면 등록관청이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부터 한 달 이내 포상금을 줬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누구를 찔러야 되느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다음 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됩니다. 자, 1, 2 묶으시고 3, 4 묶으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랑 섞여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다 우리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짜리죠. 진짜 거짓 신고한 자 찔러야 돼요. 박스 밑에 보면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신고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거짓 신고한 자 찔러야 되고요.
3번은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짜리였고요. 다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대상이었죠. 이 자들을 찔러야만 준다. 엄한 사람 찌르면 안 된다. 자, 지급범위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신고 고발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이 자를 찌르면 우리 아까 5% 이하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 과태료 받아서 100분의 20을 떼준다 이거죠. 과태료 받아가지고 100분의 20%를 떼준다. 대신 최대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재작년에 신설된 거거든요. 근데 밑에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니 토지거래 허가 쪽을 찌르면 50만 원 준다. 50만 원. 지급 요건,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면 포상금 줄게요. 우리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줄게요. 과태료 부과되면.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어.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어. 허가받은 얘네들은 징역벌금이잖아. 징역벌금이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되면 줄 거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어. 이 자를 찌르면 이행 명령 떨어지면 주겠어. 이 말이지. 언제 주냐 이거지. 오른쪽은 다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뻔한 얘기예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 위반 행위를 했거나 위반이 관여한 자. 저를 고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익명, 가명. 익명은 좋아도 가명은 또 뭐야? 가명도 있어요. 안 줍니다. 자, 지급 절차. 안 중요해요. 밑줄 치지 마세요. 위반자를 신고할 때는 암호기를 신고한다는 신고서를 내야 돼. 저는 암호기를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냅니다. 증거 자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신고할 때만 증거 자료도 확보해야 돼요. 증거자 어떻게 확보한대? 이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은 아까 우리 징역벌금짜리 신고 고발 사건을 접수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 종료했거나 공소제의 기소유예가 되면 이제 그걸 지체 허가원청에 통보해 준대. 통보해주고 3번은 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받은 신고원청이나 허가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대. 결정해서 신고고발인한테 알려준대요. 그럼 4번은 그 신고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러 또 가야 된대요. 또 가면 5번 신고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주겠대요. 중개사법 1개월, 여기는 2개월. 이것만 기억하자. 이것만.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우리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다. 5억인데 거짓 신고를 했대요. 거짓 신고했는데 6억에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과태료가 그 취득가액에 5% 이하를 부과하잖아요. 부과하는데 그 차액이라는 말은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 이 차액이 그 실제 가격에 비해 10%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2%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가. 그리고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4% 부과되고요. 그 차액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5%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에요. 뭐 이것까지 뭐 시험에 묻겠나 싶은데 물어봐도 할 말은 없어요. 그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부과하면 이제는 지금 차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이 실제 가격의 20% 이상이죠. 그러니 저자에게 이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과태료는 그 실제 거래 가격에 곱하는 거거든요. 과태료는 5억 곱하기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500만 원이에요. 이걸 250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2,500이고요. 그럼 이자를 신고하면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이 포상금은 얼마 주느냐? 2,5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500만 원.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 방법이 이래요. 뭐 좀 여백에다가 메모 좀 해두시고 화면 멈추고 메모하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서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지가 동향을 조사하라고 장관은 1년에 한 번 해보세요. 장관은 1년에 한 번. 밑에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장관은 1년에 한 번,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국장은 연 1회 이상 조사해라. 국장은 한국감정원 원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직가동향 토지거래 상황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대.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도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밑에 그 박스 가보면은 국토부령 밑에 보면 시도지사는 다음의 순서대로 직가동향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라고 돼 있죠. 개략적으로 조사해봐. 개황조사. 지역별로 해봐. 이 지역이 특이해. 특별집중조사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개황조사, 지역별조사, 특별집중조사 이 순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지특 이러면 돼. 개지특입니다. 저 밑에 전자문서는 1, 2, 3, 4 4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저 밑에 6, 7, 8, 9 4개 묶으시고 1, 2, 3, 4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해제 등 신고서,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신고필증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전자계약 아니야. 이거 전자문서. 전자문서라는 건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쓴다는 말이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전자문서로 신고서를 내면 전자문서로 신고필증이 날라오거든요. 신고필증을 클릭하면 정정신청 메뉴가 있어요. 이게 정정신청할 때 신고필증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런 말입니다. 3번이. 그 다음에 변경신고도 전자문서가 되는데 다만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이 변경될 때는 계약서 사본 등 입증 자료를 내야 되니까 이때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 안 돼요. 다음 5번에 외국인 등 취득신고, 개섭보유신고, 허가신청 다 됩니다. 다음 6번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 매수 청구 다 되고 토지이용 목적 변경할 땐 승인 받으랬죠. 승인 신청서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들이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다 마쳤고 이제 중개실무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출제되는 게 이제 처음으로 출제되는 게 전자계약 있잖아요. 전자계약. 이 전자계약은 방금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28쪽을 보면은 법적 근거 적혀 있죠. 전자계약은 이제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라라고 돼 있어. 누가? 국장이. 국토부 장관은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2번 중요해요. 우리 거래 신고할 때 나왔던 거예요.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 원래 이 풀네임이고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죠. 신고서 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계약이 전자계약 체결하면. 밑에 전자계약의 개념은 말 그대로 종이계약서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를 쓰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매매계약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이따가 뭐 전자수기서명도 있고요. 휴대폰 액정에다 이제 서명하는 거죠. 근데 있고 공인인증서로도 서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로 계약서 쓰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오른쪽에 전자계약 장점을 보기 전에 130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가 뭐 별로 시험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작성 절차가 일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놔요.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 홈페이지 이제 로그인에 들어가면요. 로그인에 들어가면 이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선택했어. 로그인한 다음에 매매계약서 선택하면 이제 화면에 계약서가 떠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확인설명서,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메뉴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메뉴를 하나씩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렇게 쭉 뜬다고 이렇게 뜨고 이제 다 작성하는 거야. 매매계약서 쓰고 클릭하고 확인설명서 쓰고 확인설명서 한꺼번에 다 써야 돼. 확인설명 안 쓰고는 통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 계약서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임시 저장을 해 놔요.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3번이 중요한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인데 뭐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겠지.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돼요. 그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가보면요. 전자계약 검색하면 나와요. 전자계약 그 앱을 설치해라 이거야.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거래 당사자 본인 휴대폰이니까 본인 휴대폰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이제 그 앱에 로그인을 들어가죠. 앱에 로그인을 들어가고 로그인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개공이 작성해둔 그 저장해둔 그 계약서 목록이 뜹니다. 그 계약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 정보 확인이라는 것은 휴대폰 인증받는 거죠. 휴대폰 인증받는 거 알죠? 다 들어가고 뭐 인증번호 문자 받아가지고 인증번호 넣는 거 있잖아요. 인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서명을 하는데 전자 서명할 때 4번은 옵션이 항상 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휴대폰으로 이제 그 신분증을 사진 촬영해가지고 첨부하는 것도 있고요. 신분증 앞면 사진 첨부하는 것도 있고 지문 등록도 가능해. 지문 등록. 이게 신분증 사진 첨부와 지문 등록은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에요, 옵션. 그리고 이제 5번, 6번 전자서명을 2번 해야 돼. 이제 그 거래 당사자 자신 이름 있거든요. 매도인 홍길동 딱 누르면 화면에 이제 휴대폰 화면에 네모난 창이 떠요. 거기 이제 손가락으로 서명을 하시는 거지. 수기 서명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로 한 번 더 서명을 해야 돼. 공인인증서는 컴퓨터로도 가능해요. 전자서명을 2번 한다는 말 하시면 돼. 수기 서명 한 번,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서명 한 번, 2번 해야 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그러면 서명란에 공인전자서명 마크 생성되고 계약서 맨 우측 상단부에 타임 스탬프가 부여된다. 도장 찍혀요. 동그란 도장박 찍히는데 거기에 이제 날짜, 시간이 딱 적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그 동일한 지번에 대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뭐 이중매매 또는 뭐 계약서 위변조 이런 걸 이제 방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거래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보존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것도 같이 여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래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공은 거래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없고 또 확인 설명 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다면 이것도 역시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시 앞쪽으로 갑시다. 129페이지로 가서 전자계약의 장점, 무등록 중개업 차단할 수 있다. 개공이 아니면 로그인 자체가 안 되니까요. 무등록 중개업 차단할 수 있고 확실한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죠. 휴대폰 인증, 전자서명을 통해서. 그래서 중개사고 방지 가능하다. 그다음 계약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타임 스탬프 부여한다. 그 단어만 알면 돼요. 타임 스탬프 부여한다.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안에서 전자계 홈페이지 안에서 공적 정보 활용도 가능해서 대장 등기부 다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명한 거래에서 확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밑에 전자계약 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이익. 전자계약을 했을 때 대출은행에 전자계약서 계약 번호를 제시하면 대출이자를 할인해 준다. 우대금리 적용해 준다. 그다음에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등기 신청했을 때만 등기 수수료 30% 할인해 준다. 그다음에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중개 보수를 20만 원 지원해주는 바우처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4번, 5번이 중요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면제, 또 확정일자 자동 부여해야 돼. 임대차 계약서 쓸 때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썼을 때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있거든. 부여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해준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해주고, 당연히 확정일자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수수료 600원 있거든요. 무료고요. 그다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됐습니다. 전자계약을 마치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계약이 이번에 첫 시험이라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또 우린 법령이니까 이제 법조문의 규정 등 위주로 문제를 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131쪽에 보시면은 중개 실무에서는 타 과목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과목에 민법이나 공법 쪽인데 민법은 다양한 문제가 나왔었고 공법은 그 농지법 위주로만 출제가 됐었어요. 농지법 위주로.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여러분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풀지 않고요. 어차피 다른 과목의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풀어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1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문에다가 문제 질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써 있으면 전부 다 중개실무가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에요. 이게 매년 고정은 아니에요. 매년 고정은 아닌데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될 때가 꽤 많았어요. 안 나올 때도 있었고 나올 때도 있었고. 이쪽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137쪽에 중개실무 2장 갑니다. 실무 관련된 법령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도 있고 실명법도 있고 장사법도 있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매년 고정이고요. 나머지 3개 법에서 한 문제는 2문제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일단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은 거민이라는 제도가 담겨 있는데 자, 거민 우리 많이 봤죠? 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신고불증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본다. 또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거민 시작해보죠. 이 거민이라는 건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그 시군구에 가서 거민 받고 취득세 내고 등기하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계약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계약에다가 매매 교환 증여라고 쓰세요. 매매 교환 증여. 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싶어. 이러고 싶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 권을 시군구에 계약세 거민을 받으라고. 시군구 들렀다가 이걸 거민 받아서 등기소에 내라. 거민은 별게 아니고 그냥 강남구청장 직인 말하는 거야. 이 거민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내야 소유권 이전해준다. 취득세 내라는 얘기지. 그러니 당연히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거민 대상이 아닌 거죠. 취득세는 안 되니까. 2번이 더 중요해요. 등기 원인은 증명하는 서면의 집행령인 판결서나 조서인 때는 그 판결 조서에 거민 받아서 내야 돼. 판결 조서로 왜 거민을 받냐면 만약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면 둘이 짜고 소송해서 판결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 조서로 소유권 이전하고 싶어도 시군구 들러서 거민 받아서 이걸 등기소에 내라. 판결 조서를. 그래야만 등기해 준다는 거예요. 밑에 거민 대상이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고 그 밖에 소유권 이전되는 것도 있어.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계약,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 이런 것들도 거민 대상이 들어가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경매 당연히 취득세 알아서 내는 거지. 경공매 다 거민 X고 가등기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청권 보전 가등기일 땐 계약세에 거민 받지 않고 한쪽에 적으세요. 본등기 가등기 위에다 쓰세요. 본등기 땡땡 거민 O. 본등기는 거민 O. 본등기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세 거민을 받아야 돼요. 다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아닌 거죠. 우리 입광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니고 거민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표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불증 받았어. 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밑에 필수 기지사항은 뭐냐면 우리 그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그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법정 서식은 없어. 근데 필수 기지사항이 있었죠. 중개사법 뭐 인표계, 인권거주자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민 신청하려면 다음에 6가지를 꼭 계약서에 적어와라. 당사자, 목적 부동산 뭐 보면 다 이해돼.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 특히 5번 중요한데 제가 5번을 시험 지문처럼 만들어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개공이 중개한 계약서에는 꼭 개공을 적어야 된다. 검인 신청할 때. 조건 또는 기한이 있으면 적어라. 그래서 당목, 계대, 개공조 이렇게 외우지 우리. 한 글자 따서 당목, 계대, 개공조. 당목아지, 계대가리, 개공이 좋아한대 이렇게 외우잖아. 당목, 계대, 개공조. 다음 페이지. 검인 신청은 당사자 중 아무나 위임받은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다 가능한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밑에. 우리 개공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있잖아요. 근데 검인 신청 의무는 없어요. 가만 적으세요. 검인 신청 할 수 있다는 오해예요. 검인 신청 할 수는 있는데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고. 자, 검인기관은 당연 시군구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고자 한다면 한 곳에서 검인 신청을 다 할 수도 있다. 강남구 부동산 하나, 서초구 부동산 하나, 2개를 함께 취득했다. 각각 시군구에 가서 검인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군데 가서 검인을 다 신청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야 거기를 해야 한다 X라고 메모하시고 한 곳에서 검인 신청할 수도 있다. 다음 3번은 계약서 원본, 판결서 정본, 사본 2통 제출 이만큼만. 4번은 시공구는 어떤 심사,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 형식적 심사, 공실이과 공시가격 맞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적으세요. 실질적 X, 진정성 X. 실질적 진정성은 다 X입니다. 그런 심사하지 않는다고. 형식적 심사하고 지체 없이 검인해서 교부한다. 아까 4번 2통 냈었죠. 한 통은 시공구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자에게 송부해 준다는 얘기예요. 전매 시 검인 신청은 이거예요. 이렇게 샀다가 바로 되판다는 거면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검인 받으라는 얘기죠. 전매는 그거잖아요.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되파는 건데 미등기 매매하면 안 되니까요. 미등기 전매하면 안 되니까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라. 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자, 등기 의무. 1번은 거기부터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매매 교환이라고 쓰면 돼요. 매매 교환은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잔금이 말하겠죠. 다음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증여예요. 증여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60일. 등기법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먼저 했다면 당연히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출발점이 주의하셔야 돼.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라. 미등기 건물 매매 계약하면 그 계약일부터요. 계약이 60일 안에 보존 등기 신청 먼저 하고 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고 60일 안에 또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지. 동그라미 4번.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한다. 탈세. 또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투기. 이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자 3년에 1억. 셉니다. 3년에 1억. 미등기 전매한 자. 밑에 이제 뭐라고 적냐면 메모 좀 해보세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니까 무거관직상 투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제 미등기 전매 한 자고. 자, 됐고요. 오른쪽 문제는 풀어보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 문제고 문제가 자주 나오는 단원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 2절 실명법. 명의신탁합니다. 명의신탁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매년 고정은 아니고 일단 저 139쪽 맨 아래에 있는 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뒷장이 다 나오니까. 자, 실명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부동산 실명법은 1995년 7월 1일자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명의신탁자 갑과 명의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였었죠.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였어, 유효.
이게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법을 만들어서 둘 간의 명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되니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 신탁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 약정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제3자 정은 저 둘 간의 명신탁 약정을 몰랐던 알았던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이 이런 말도 있죠. 이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당연히 판례로서 무효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 좀 더 중요한데요. 자, 갑이 을한테 야 이제 안 팔았거든요. 갑이 을한테 야 때가 됐으니까 등기 내 앞으로 넘겨라. 근데 이제 을이 싫어요. 나 이제 정들었어요. 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긴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예전에 그 실명법이 없었던 이 명신탁 약정이 유효였을 경우는 언제든지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약정이 뭐니까 무효니까 더 이상 명신탁 해지는 안 되고 신탁자는 수탁자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등기회복은 가능하다. 다만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은 소송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만천하에 우리 명신탁 사실은 드러나요. 그래서 처벌되는 건데 이 처벌 규정이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신탁자는 5학년 2반, 5년에 2억. 수탁자는 3년에 1억. 3학년 1반이야. 큰 형님은 5학년 2반, 작은 형은 3학년 1반이라고 그래요. 이따 막둥이도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작은 등기 명의신탁이 된다.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이제 주로 중간 생략 등기형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계약 명신탁이랑 중간 생략 등기형. 3자간 등기 명신탁과 같은 말이에요. 이 중간 생략 등기형이 판사가 판례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이 중간 생략 등기형이 뭐냐면 여기 이제 매도인은 병이고 명의 신탁자 갑, 명의 수탁자 을, 자, 둘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고 이 갑이 누굴 찾아가서 매도인 병을 직접 찾아가서 뭘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이 병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는 이 앞으로 좀 해줄래요? 이렇게 한 걸 말한다. 이렇게 하면 나를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등기했으니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매도인은 저 둘 간에 이런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당연히 알죠. 매매 계약은 당연히 갑과 했지만 등기는 을로 넘겼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이 등기가 무효니 당연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있다라고 답하셔야 돼.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항할 수 없으니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게 바로 동그라미 2번까지고요.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현재 이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겠느냐? 결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유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니 내부적으로 이 신탁자는 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며 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니 둘 간의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 수탁자는 지금 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 처분 행위는 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아니다. 중요한 대판이죠. 최근 대판이고. 그 다음 다시 갑이 을에게 처분하기 전에 야, 넘겨라 그랬는데 이걸 넘기지 않고 개기는 거야. 이럴 경우는 이게 이렇게 등기가 갑에서 을로가 된 것이 아니니 직접 말소 청구는 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게 뭐죠? 이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니 갑은 저 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4번의 첫 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니 갑은 저 병을 대위하여 이 등기 말소를 하고 다시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회복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대신 빵은 가야지. 큰형님은 5학년 2반, 큰형님을 5학년 3반이라고 내니까 주의하셔야 돼. 큰형님은 5-3불고기, 고기 안 좋아해. 뭐만 좋아해? 채식주의자. 5-2 당근, 호박, 배추. 큰형님은 채식주의자라고 써두시고요. 작은 형은 3학년 1반인데 얘가 이제 막둥이거든요. 삼형제 중엔 둘째가 제일 독하죠. 그래서 이 작은 형은 아까 미등기 전매도 했죠. 미등기 전매와 벌칙이 같아. 법은 다른데 벌칙이 같으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작은 형은 미등기 전매도 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같이 외워져요. 그리고 이자는 이제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인데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됐었으나 이 처벌 규정을 폐지했어. 폐지. 막둥이는 안 때려. 막둥이 때릴 데가 어딨어. 막둥이는 안 때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벌칙도 같이 아셔야 돼요. 5학년 2반, 3학년 1반, 1학년 3반. 2살 터울의 삼형제. 삼형제. 자, 근데 저 밑에 이제 5번은 뭐냐면, 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 넘겨 그랬더니 이렇게 넘겨준 거야. 이렇게 바로 넘겨주면 이 등기는 유효하냐? 유효하다. 바로 넘겨도 이 등기는 결국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이건 유효화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요. 다음, 계약 명의 신탁. 최근에 이것도 다 출제됐어요. 문제 유형으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은 뭐냐? 자, 여기 이제 매도인은 병이고, 명의 신탁자 갑과 명의 수탁자 을 간에 자,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이때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지원하죠. 그리고 을이 누굴 찾아가서 병을 직접 찾아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 내 앞으로 이제 등기를 넘겨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매도인은 저 둘 간의 약정을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자, 몰랐어. 주의할 점은 이 명신탁 약정은 그래도 뭐다? 무효야. 근데 이걸 유효라고 하시니까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유형 다 명신탁 약정은 유효가 될 수 없어. 무조건 무효야, 이거는. 무효고. 다만 모르니 이 매매계약과 등기는 뭐다?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한다. 그러니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왔다? 을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니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는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유효하게 넘어와서 팔았으니 당연히 횡령죄도가 아니다. 내 거 파는데 뭐. 자, 그런데 매도인이 저 둘 간의 약정을 알 수도 있지. 왜 아냐? 얘가 입이 싸. 말해버렸어. 이제 알았어. 당연히 약정 뭐 무효, 등기도 무효, 매매도 무효, 등기도 다 무효. 이때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답하셔야지. 여기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당연히 제3자 유효 추정합니다. 알든 모르든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몰랐어. 무효, 유효, 소유권 여기. 알았어. 무효, 소유권 여기. 제3자는 항상 유효. 답시 이제 그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 안 줘. 안 줄 경우에는 자, 이제 매도인이 선일 경우에 이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걸 넘겨 그랬을 때 이걸 뭐 뺏을 방법이 없죠. 아예 방법이 없는데 내가 처음에 넣었던 뭐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실명법 시행 전후로 나누는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이면 이 약정이 유효였잖아. 유효인이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가능한 것인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 약정이 무효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까만색에 들어있는 거야. 까만색 박스 안에. 근데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나와요. 날짜 같은 걸 주거든. 뭐 갑과 을은 2019년 뭐 9월 1일 이 약정을 맺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현재 기준으로 문제 푸는 얘기죠. 이게 계약 명신탁이에요. 다음 저 밑에 이제 벌칙은 아까 했고요. 자, 뒤로 가셔서 과징금.
과징금도 별도예요. 이게 민법에서 이런 거 안 나오고 여기 중개실무에서 이런 게 나와요. 과징금은 신탁자,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100분의 30 범위에서예요. 확정 금액이 아니고. 과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 그다음 2번,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 부과는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부과하는데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과징금 부과했는데 후다닥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해가 실명등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과해요.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 실명등기 시점 가액으로 부과한다. 자,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또 부과한다. 100분의 10, 이건 확정금액 부과하고, 그러면 1차 이행강제금 받았잖아요. 또 1년 이내 실명등기 안 하면 이때는 100분의 20 또 부과한다. 확정금액 또 부과한다 이거예요. 이행강제금은 두 번만. 100분의 10 한 번, 100분의 20 한 번. 처음엔 30% 범위에서 과징금이고, 장기 미등기자는 뭐냐면 매매계약을 했으면 내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등기해야 되는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 권리자, 그 매수인 쪽이죠. 매도인한테 여전히 3년 넘게 등기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매도인 그자를 명의 신탁자로 보겠다는 거지. 신탁자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자, 밑에 명신탁 제외라는 건 이 법에서 말하는 명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채무 변제를 담보기에 채권자가 부동산 물권 이전받거나 가등기한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신탁 약정, 이 법에서 정의하는 명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 아니라는 얘기지. 다음 부동산 위치 면적을 이렇게 특정하고 한 필지 토지인데 한 필지의 토지인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자 약정을 했으나 한 필지다 보니까 등기는 뭘로? 공유로 등기를 하였다 이거지. 공유로 등기했을 때 이건 명신탁 약정이 아니다. 왜냐면 원래 공유면 내 지분만큼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 약정을 했으니 갑은 이 부분을 절대 쓸 수 없고 을은 절대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등기로 보면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니 등기로만 본다면 갑은 내 땅의 반, 을은 내 땅의 반을 서로 명신탁을 해놓은 꼴이 아니냐. 그러나 이거는 위법비 아니니 허용한다. 명신탁 약정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 상호 명신탁이라 하죠. 상호명신탁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분 소유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 갑과 을은 서로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분할한다 아닌 거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니까. 그러나 제3자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땅이지만 갑도 이 방해 배제 청구 가능하다. 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로 적용이 되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신탁회사에다 등기한 걸 이거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중, 배우자, 종기단체 특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종중 땅을 이게 종원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하기로 약정하고 등기했을 경우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명신탁 약정은 유효, 등기도 유효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역시 제3자에 대한 처분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다. 이때도 적극 가담하면 당연히 무효다. 그리고 이 약정이 유효하니 갑은 언제든지 이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을이 유효한 명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도 탈법 목적이 아니면 명신탁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해준다. 이걸 유효한 명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예제는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는데 실제 기출문제 들어있으니까요. 오른쪽 25회의 문제는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과징금 이쪽에 관한 문제인데 답은 쉬운데 좀 틀린 지문이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렵고 밑에 두 번째 예제는 오른쪽 문제입니다. 이거 계약 명의신탁.
갑과 친구 을은, 자,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갑과 친구 을은 계약명 신탁을 했잖아요. 날짜도 주잖아. 2017년이라고. 날짜도 주고. 일단 물 앞으로 등기했다 이거야. 등기했고, 이제 매도인은 병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옳은 걸 골라라 뭐 이거야. 뭐 약정이 요유냐 무유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25, 27, 28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해독 중개실무 장사법 주임법으로 해독 이어집니다.